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지난 주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경기 패배로 결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에릭 텐 하그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3라운드까지도 3연속 무승부로 승리가 없는 상황 속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순위가 14위까지 추락하면서 강등 위기까지 거론되다 보니까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지난 시즌이 끝나는 시점에 해임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파다했던 텐 하그 감독, 극적으로 지난 시즌 FA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맨유와의 계약을 연장한 바 있는데요. 이 결정은 맨유의 새 경영진인 짐 래드클리프 경의 이네오스 그룹이 내린 결정적인 실책으로 위약금의 액수만 늘어나게 됐다라는 영국 현지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텐 하그 감독의 수석 코치로 일해왔던 리트 판 니스텔루이 맨유 레전드 출신 지도자가 임시 감독을 맡을 것이다라는 발표가 나왔지만 세계 최고의 공신력을 자랑하는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 그리고 포르투갈의 유력한 스포츠 신문들의 최신 보도에 따르면 이미 맨유는 정식 후임 감독으로 스포르팅 리스본의 젊은 전술가 포르투갈 출신의 후뱅 아모림과 개인 합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리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 이후 한국 대표팀 감독 후보에도 이름을 올려 많은 팬들에게 익숙한 인물인데요. 사실 후뱅 아모림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 감독 후보로도 클롭의 뒤를 이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유럽 최고의 팀들이 노리는 정말 크게 떠오르는 감독이라는 점에 있어서 한국 대표팀을 맡기에는 현실성이 없는 후보였죠. 실제로 전 전력강화위원인 박주호 위원이 추천을 할 때도 아모림을 후보에 넣자는 게 아니라 아모림 같은 감독을 찾아보자고 얘기했던 것이 그대로 아모림이 후보에 오르는 촌극이 빚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어찌됐거나 이 아모림 감독 대체 왜 이렇게 인기가 많고 또 맨유의 새 감독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디 애슬레틱이 아모림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을 분석한 컬럼을 공개했는데요. 이 컬럼 전체 내용을 해석해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아모림 감독에 대한 모든 이야기, 전술적인 특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가 맨유가 현재 후뱅 아모림을 선임하기 위해서 스포르팅 리스본 측과 구단 측과 협상 중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모림 감독이 이미 개인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스포르팅과 계약이 되어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구단 간 협의가 더 중요한데요. 아모림 감독과 스포르팅 리스본의 계약 안에 약 1,000만 유로가량, 한국 돈 149억 원가량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고 하니까 사실 이것만 발동하면 아모림을 선임할 수 있겠지만 구단과 구단 간의 관계, 또 시즌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상황, 여러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결론, 또 아모림 감독이 팀에 갖고 있는 애정까지 고려했을 때 원만한 결별을 위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모림 감독은 클롭 감독이 리버풀을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후임 감독 후보로 거론이 됐었고 실제로 경쟁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결국 아르네 슬롯 감독이 선임이 됐었고 또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이 떠나게 됐던 웨스트햄의 후임으로 거론됐고 논의도 했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모림 감독이 실제 진행을 했던 것에 대해 결국 스포르팅 리스본에 잔류를 하면서 실수였다라고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거나 계속해서 프리미어리그 빅클럽들과 연결되어 왔던 아모림 감독이 이제는 정말 프리미어리그에 오게 될지 그 팀이 맨유가 될지 관심이 모이는데요. 현역 선수 시절 미드필더로서 또 벤피카에서 활약을 하면서 3차례 포르투갈 리그 우승도 이뤄냈고 또 포르투갈 대표 선수로도 14경기를 뛰었던 아모림은 아직도 30대인 젊은 감독입니다. 벌써 2번이나 포르투갈 리그 우승을 이뤄냈고 또 브라가에서 이뤄냈던 포르투갈 리그컵 우승을 최근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또 한 번, 또 3번이나 이뤄내면서 내용과 결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정말 빼어난 감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디 애슬레틱의 컬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맨유의 타깃인 아모림은 지금 유럽에서 가장 탐나는 전술가 중 한 명이다. 택티컬 싱커라고 설명이 됐는데요. 떠오르는 감독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고 명성을 쌓을 때는 종종 조용히 소문이 돌곤 하는데 후뱅 아모림에게는 이젠 조용한 소문이 아니라 그의 지도자적 자질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와 같은 큰 소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4년 만에 두 번째 리그 우승을 안긴 이후 아모림 감독을 둘러싼 이적에 대한 잡음이 최고조에 달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연락이 왔고 그를 맨유 감독으로 선임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39살인 아모림은 스포르팅 리스본을 포르투갈 축구계의 먹이사슬의 정상에 올려놓았고 지금도 스포르팅 리스본은 이 자리를 내줄 기미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올 시즌 포르투갈 리그 개막 9경기에서 9전 전승 30득점 2실점이라는 완벽한 출발을 보이면서 리그 선두를 지키고 있는데요. 아모림 감독은 사실 지난 시즌 내내
대부분의 기간 동안 프리미어리그 팀으로의 이적설에 연결됐습니다. 리버풀과 웨스트햄이 가장 강력하게 연결됐던 팀인데 지금은 아르네 슬롯, 줄렌 로페테기가 이미 부임을 한 상황이죠. 디 애슬레틱도 지난 4월 달에 아모린 감독이 직접 런던에 연구를 하고 있는 팀들의 대표자들을 만나기 위해 또 영국을 방문했던 일이 있었다라고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아모린 감독이 이렇게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본문이 이어집니다. 아모링의 감독으로서의 입지는 빠르고 또한 다사다난했습니다. 2018년 3부 리그 팀인 카사피아에서 코치 생활을 시작한 아모링은 3개월 만에 스포르팅 브라가의 B팀으로 옮겼고 2020년 1월에 1군 감독으로 승격하게 됩니다. 13경기 중에 10승을 거두면서 큰 성공을 이룬 아모링 감독은 그해 3월 2년 만에 5번째 감독, 임시감독을 제외하고도 이렇게 많은 감독을 경질해 왔던 스포르팅 리스본의 감독이 되는데요. 2019-2020 시즌 스포르팅 리스본 감독으로 4위를 차지한 아모링은 그 첫 시즌에 19년 만에 스포르팅 리스본의 첫 번째 리그 우승을 안기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겨우 36살이었죠. 스포르팅 리스본은 아모링 감독 체제에서 2차례 타사 다 리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도 했지만 가장 인상적인 성과는 수년간 제자리 걸음만 하던 국내 리그의 정상에 복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해 상대 팀마다 점수를 다르게 매겨 팀 전력의 척도를 매기는 ELO 등급으로 봤을 때 스포르팅의 현재 순위를 통해 드러나는데요. 어려웠던 초반 임기를 보낸 이후 아모린 감독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스포르팅 리스본을 유럽 축구 최강자 중에 하나로 이끌게 됩니다. 아모린 감독은 곤살로 이나시우, 마테우스 누네스, 누누 멘데스, 우스만 디오만데 등 젊은 인재들을 1군 팀으로 승격시키려는 의지를 보였고 또 새로운 영입도 아주 잘 해내면서 팀의 전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선수 육성과 선수 영입에도 재능이 있다는 것이죠. 비록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아모린 감독이 부임한 지 한 달여 전에 맨유로 이적하며 떠났지만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누누 멘데스, 울버햄튼으로 이적한 뒤 지금은 맨시티로 이적해 있는 마테우스 누네스, 토트넘으로 이적한 페드로 포로가 아모린 감독과 함께하다가 B클럽으로 향한 인물들입니다. 마누엘 우가르테는 파리로 갔다가 지금은 맨유로 갔고 또 풀럼으로 갔다가 현재 바이에른 뮌헨으로 갔던 주앙 팔리냐 역시 아모린 감독이 기회를 주고 성장시킨 주목할 선수들이죠. 아모린 감독은 일관된 스타일로 일관된 접근 방식을 유지해왔고 이러한 일관성이 성공의 토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관적인 플레이 스타일은 어땠을까요? 아모린 감독이 이끄는 스포르팅 리스본은 높은 점유율과 유연한 공격 전개,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3-4-3 포메이션, 더 구체적으로는 3-4-2-1 포메이션으로 전술을 구사합니다. 빌드업을 할 때는 종종 미드필더들을 여러 라인에 엇갈리게 배치해서 중앙으로 전진하는 것을 돕고 또 윙백을 높고 넓게 유지해서 상대 수비 라인을 압박하는데요. 그 앞에 2명의 중앙 미드필더는 중앙 공격수에게 접근하기 위해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게 하는 지원군,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활용하게 됩니다. 아모린 감독은 지난 시즌에 센터백을 맡았던 세바스찬 코아테스가 미드필더 라인에 합류한 것처럼 후방에서 경기를 펼칠 때 선수들에게 4-2-2-2 전형을 자주 요청하며 패스 각도를 넓히고 결국 공을 넓게 활용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두 센터백을 두고 라볼피 하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3명의 센터백을 두고 그중에 한 명이 올라가서 중앙 미드필더가 되게 하는 형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백으로 시작한 스포르팅 리스본이 지금 2명의 센터백이 골키퍼 옆으로 뻗지고 2명의 윙백이 풀백처럼 좌우로 벌리고 센터백 한 명인 코아테스가 중앙 미드필더 옆에 올라가서 4-2-2-2 일자형 4-4-2처럼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빌드업의 유동성은 유럽 상위 7개 리그와 비교한 스포르팅 리스본의 플레이 스타일 점수 휠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경기장 전방 3분의 2 지역에서 상대의 태클당 터치 횟수를 나타내는 압박 저항 능력에서 99점 만점에 98점을 받았습니다. 이 기록에서 보시다시피 아모린 감독의 로테이션, 패스 연결 구성은 스포르팅이 끊이지 않고 경기를 공을 소유한 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요인입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후방에서 플레이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2023-2024 시즌 상대 태클당 평균 터치 횟수가 스포르팅 리스본이 기록한 74.9회보다 많았던 유럽 상위 7개 리그 팀은 맨체스터 시티와 인터밀란 뿐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아모린 감독은 볼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교한 짧은 패스나 피치를 넓혀놓는 윙백에게 직접 다이렉트하게 공을 연결해서 3선까지 진행시키는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는 감독입니다. 숏패스, 티키타카 이것만 집착하는 감독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의 순환 능력을 의미하는 등급에서는 99점 만점에 60점이 나왔는데 이것은 유럽 최고 리그의 맥락에서 볼 때 소유권 위주의 팀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결국에는 경기장 전체에서 소유권을 재활용하는 것만큼이나 패스를 통해 공을 빠르게 진행시키는 스포르팅의 다양한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점유에만 집착하지 않는다. 공을 빠르게 연결하는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스포르팅의 인내심 공격 점수에도 설명이 되는데요. 인내심 점수가 99점 만점에 60점이라는 것은 공을 오래 소유하는 지공 상태를 많이 가져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기의 속도를 늦추거나 또 높일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 속공도 하고 역습도 하고 다른 축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즌 포르투갈 리그에서 스포르팅보다 더 많이 빌드업 공격,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나 터치로 끝나는 10회 이상의 패스가 연결된 오픈 플레이의 시퀀스, 그러니까 패스 연결이 10번 이상 연결되면서 상대 골문까지 갔던 기록은 스포르팅이 포르투갈 팀들 중에 가장 높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이렉트한 공격, 자기 진영에서 시작해서 상대 골문으로 향해 50%가량의 거리를 이동하면서 18야드 박스 안으로 슈팅이나 터치로 끝나는 빠른 공격, 다이렉트한 공격 횟수도 74회로 스포르팅 리스본이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즉 빌드업 공격, 속공, 이 모든 것들이 양적으로 다 많은 게 스포르팅 리스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르팅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공격 도구를 갖고 있는 유연한 팀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난 시즌 홈 리그 경기에서 깊이 내려서는 밀집 수비를 자랑하는 팀이죠. 비토리아 기마랑이스와의 경기에서 미드필더인 모튼 슐만, 다니엘 브라간사, 페드로 곤살베스가 거의 업백수루라고 불리는 패스 패턴으로 깔끔한 원터치 패스를 통해 공격을 만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공격수인 빅토르 요케레스가 3자의 움직임으로 뒤에서 달려들었고 곤살베스의 패스가 비토리아 수비진을 뚫어낸 후 스웨덴 공격수인 요케레스에게 이어져 마무리 슈팅까지 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깔끔하고 정교한 플레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모린 감독은 지난 시즌에 187cm의 장신 공격수인 요케레스가 합류한 이후 보다 직접적인 다이렉트한 공격 스타일로 플레이를 바꿨는데요. 그는 상대 수비를 괴롭히고 득점을 올리기 위해 채널로 달려드는데 능숙한 요케레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타사 대 포르투갈컵 준결승 1차전 벤피카의 경기도 좋은 예시인데요. 윙백인 카타모가 자기 진영에서 공을 잡은 이후 오른쪽 채널로 쇄도하는 요케레스의 침투를 보죠. 그 침투를 보자마자 한 번의 패스로 연결을 했고 요케레스는 이 패스를 받아서 수비수인 니콜라스 오타멘디를 제치고 달려들어 안쪽으로 커트인하며 니어포스트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왼쪽 채널에도 비슷한 예시가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타사 대 포르투갈에서 4부 리그 팀인 두미에스와의 경기에서 요케레스가 왼쪽 윙백인 누노 산토스와 연계하면서 공간으로 치고 들어가고 상대 수비를 따돌리고 타이트한 각도에서 슈팅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득점도 앞서 보여드렸던 득점과 거의 거울처럼 딱 반대에서 나왔던 장면인데 스포르팅 리스본이 자주 활용하는 치트 코드,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신속한 공격 속공 패턴입니다. 요케레스가 직접 득점하지 않을 때에도 다른 선수를 위한 채널링 움직임은 여전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우니앙 레이리아와의 포르투갈 리그 경기에서도 비슷한 패턴이었는데요. 산투스와 요케레스가 전진하는 채널링을 통해 뒷공간을 파고드는 패스에 이은 돌파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요케레스가 슈팅을 하는 게 아니라 달려들어오는 곤살베스에게 요케레스가 컷백 패스를 줬고 그 다음에 곤살베스가 슈팅을 해서 득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3월 보아비스타와의 경기는 요케레스가 득점한 또 다른 패턴이 나오는데요. 왼쪽 센터백인 마테우스 헤이스가 파울리뉴에게 공을 찔러 넣고 파울리뉴가 앞선에서 수비를 등진 채 모리타 히데마사에게 논스톱 패스로 뒤에 내준 이후 뒤로 파고드는 업백스루 패턴입니다. 이렇게 파고드는 상황에서 윙백인 산토스, 카타모 이 두 명의 선수는 이 시퀀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터치라인 양쪽에 넓게 서서 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이 폭 때문에 사이사이에 침투할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파울리뉴가 모리타에게 공을 주고 뒤로 돌아 들어갈 때 모리타가 로빙 패스를 뒷공간으로 찔러주고 이 공을 파울리뉴가 받아서 문전 왼쪽을 파고든 이후 컷백을 올려주고 요케레스가 달려들어서 마무리하는 장면인데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6초도 걸리지 않았던 빠른 속공 시퀀스입니다. 지난 시즌 유럽 상위 7개 리그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해리 케인 36득점 8도움과 PSV 에인토벤의 루크 더용 29득점 15도움 이 두 선수만이 29득점 10도움을 기록한 요케레스보다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센터포워드가 팀을 이끌고 있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아모린 감독은 자신이 보유한 선수들의
장점만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방법을 영리하게 찾아내고 있는 감독입니다. 요케레스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렇게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하는 만큼 스포르팅 리스본은 넓은 지역으로 공을 넘겨주고 다시 요케레스가 침투해서 골을 넣는 그런 크로스 패턴, 앞서 말씀드린 그 패턴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크로스는 상대를 압박하는 폭을 유지하고 있는 윙백들이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미드필드들이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스포르팅 리스본의 인내하는 공격과 순환의 지표의 변화는 이전 시즌의 수치와 비교했을 때 더욱 극명하게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아모린 감독은 자신이 지휘하는 아래에서 스포르팅 리스본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팀으로 만들기 위해 스타일을 조정해왔습니다. 지난 시즌 아모린 감독의 스포르팅은 전 유럽 대륙에서 가장 평균적으로 뛰어난 수비 기록 중에 하나를 기록했는데요. 기회 타단 점수에서 99점 만점에 98점이 나왔어요. 유럽 상위 7개 리그에서 90분당 0.78골을 실점한 스포르팅 리스본보다 페널티킥을 제외한 상황에서의 기대 실점이 낮았던 팀이 아스널과 페이노르트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로 5-2-3 또는 5-4-2 블록으로 콤팩트한 전형을 공이 엎을 때 채택하면서 상대팀이 수비 조직을 뚫고 들어오기가 어렵게 만들었던 아모린 감독의 전술 구조 덕분인데요. 즉 공이 엎을 때 수비 조직과 수비 전술도 뛰어나다는 겁니다. 아모린 감독은 선수들에게 피치의 높은 곳에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도록 유도하는데요. 그래서 경기의 강도, 인텐시티도 99점 만점에 95점이고 센터백을 또 하프라인 쪽으로 자주 끌어올려서 3백 중에 한 명을 끌어올려서 압박을 또 하는 과정에 하이라인 점수도 99점 만점에 83점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포르투갈 리그에서 스포르팅 리스본이 기록한 58회보다 더 많은 하이 턴오버, 상대 골문 40m 지역에서 공을 끊어냈던 기록을 남긴 팀은 벤피카밖에 없을 정도로 전방 압박도 좋다라는 것인데요. 전방 압박과 미드 블록, 로우 블록, 모든 형태의 수비가 잘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견고하고 또 수비를 잘하는 미드필더의 중요성인데요. 과거에는 팔리냐와 우가르테가 그 역할을 했었고 지금은 25살인 덴마크 대표 미드필더 슐만이 아모링 체제에서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도 커버하고 플레이를 깨고 루즈볼도 걷어내는 능력은 아모린 감독이 중앙 미드필더에게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 스포르팅 리스본의 윙백들이 넓고 높은 공간을 유지하도록 장려되기 때문에 역습할 때 종종 이런 사익 공간이 빌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공간을 커버하는 미드필드들의 커버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지난해 11월 에스트렐라 아마도라와의 경기를 예로 들어보면요. 원정팀이 소유권을 넘겨주자 윙백 산토스와 히카루도 에스가이우 하얀색으로 표시된 선수가 너무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측면 뒷공간이 노출된 겁니다. 슐만과 브라간사, 이 미드필드 듀오가 너무 좁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경기장의 폭을 커버할 수 없었고 결국에는 센터백인 헤이스가 터치라인까지 나와서 세 센터백 사이의 간격을 넓히게 했는데요. 이때 에스트렐라가 이 공간을 활용해서 스포르팅을 상대로 골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파렌스와의 포르투갈 리그 경기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왼쪽 센터백인 이나시우가 골문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상대 공격수 후이 코스타를 놓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산토스가 왼쪽 측면에서 높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그 뒷공간을 활용해서 파렌스가 골을 넣은 것이죠. 이러한 실점은 아모린 감독이 만든 강력한 기계와도 같은 전술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이런 구조적인 약점이 프리미어리그 더 경쟁이 치열한 무대에서는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윙백의 뒷공간 커버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포르투갈 리그는 팀 간의 전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최고의 공격과 최고의 수비를 자랑했던 스포르팅 리스본이지만 프리미어리그에 와서도 그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물음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젊은 선수들을 잘 발굴하고 선수 개개인의 기량도 발전시키면서 우승까지 이뤄낸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후벤 아모링에 대한 기대감은 큰데요. 과연 정말로 후벤 아모링이 맨유의 감독으로 부임하고 새로운 바람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맨체스터 시티가 펩 과르디올라의 후임으로까지도 고려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후벤 아모링을 맨유가 품게 될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맨유는 10월 31일 목요일 새벽 4시 45분 반 니스텔루이 임시감독 체제로 레스터시티와 카라바오컵 16강전을 치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주 중요한 빅매치가 있는데요. 11월 4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 첼시와의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경기입니다. 그리고 11월 8일 금요일 새벽 5시에는 PAOK와 유로파리그 4차전, 11월 10일 일요일 밤 11시에는 레스터시티와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경기가 이어집니다. 과연 맨유가 강등권까지 추락하는 위기를 겪게 되고 유로파리그 16강 진출에 실패하는 치욕을 맛보게 될지, 과연 아모린 감독이 부임해서 이 위기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프리미어리그의 깊이 있는 정보와 최신 이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